아드님은 전부 제 통장 명의로 해달래요. 집 사려고요. 마침 오늘 그분이 자기 췌장암에 걸린 걸 알게 된 바로 그날이었죠. 어디 가셨지?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가 빈 주방에서 물었어요. 국솥 국물이 넘쳐 부엌 바닥까지 튀었고 김이 올라오는 냄비 옆의 수건은 여전히 따끈했죠.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미선 씨께서는 조용히 소화기획과 병실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복부 CT 결과 굵은 글씨로 췌장암 초기 단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 햇살이 얼굴을 스치자 창백한 피부, 화장기 없는 얼굴, 눈에 맺힌 눈물, 그러나 단 한 방울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젊은 의사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고개 숙여 조용히 인사한 뒤 서류를 접어해진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문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료 내내 의사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하고 조용히 서명한 다음 본인의 연금카드로 계산서조차 처리했죠. 병원을 나선 뒤에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기차역 근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 꼭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 분수대 근처에서 웃는 아이들, 그 속에 자신도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생사를 건 싸움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요. 버스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맨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지갑끈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병원 결과가 빠져나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옆에 젊은이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아무도 작은 몸집에 약간 떨리는 소매를 본격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 입안에서는 민트 사탕이 천천히 녹아가고 있었고 마치 인내의 날들이 함께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아무도 그녀에게 어디 갔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넘친 국물과 엉망이 된 부엌에 화나 있었고 손주도 배고파 울고 있었으니요.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벗고 병원 기록을 서랍에 넣은 뒤 손 씻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길래 국이 이렇게 넘쳤어요? 채소 사러 좀 다녀왔어요. 이제는 내가 요리하면 너무 힘들어. 엄마, 좀 쉬세요. 아들은 TV를 보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 아파트 재정 계획이 메모된 종이가 있었고 굵게 쓰인 글씨가 눈에 띄었죠. 10년 할부 계산. 그날 저녁 밥상에서 아들은 기쁜 소식을 전할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모아두신 돈 이제 엄마가 남겨주실 거면 이번에 아들이 명예 받을게요. 우리 부부 회사 근처 새 집 장만하려고요. 아이 학교에도 편하고. 어머니의 피곤이나 건강에 대한 질문 따위는 없었고 가느다란 손이 국을 뜨는 순간조차 바라보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 손은 손주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때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평소처럼 설거지하고 탁자 닦고 수건 개고 가족들이 방으로 올라간 뒤에야 그녀는 조용히 복도 끝 작은 방목재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방석에 앉아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그곳엔 평생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퇴색된 결혼사진 한 장, 남편이 선물한 진주 귀걸이 한 쌍,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빨간 표지의 저축 통장이 있었죠. 그녀가 통장을 펼쳤고 노란 전등빛 아래서 3,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그 수치는 햄대여비, 장례 음식값, 손주 봐주며 모은 삭, 지난 30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저축통장 위에 손을 얹고 어릴 적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는 듯이 살며시 어루만졌다. 한때 천둥을 무서워하던 매일 밤 엄마 손을 꼭 잡고 자던 아이였지. 이제는 이 돈으로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네. 속으로 맴돌던 말들이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허공을 두드리는 큰 종소리처럼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통장을 덮고 작은 보자기에 넣어 품속에 꼭 껴안은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았다. 재단 위에는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원망도 안타까움도 없이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일 은행에 가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해는 늦게 떠올랐고 이슬비가 조용히 내렸다. 안개는 도로를 가린 채 연무처럼 내렸고 미선 씨는 가볍게 젖은 머리 위로 바람막이와 빛바랜 책 넓은 모자를 걸쳤다. 작은 보자기에는 통장과 깨끗한 양말 한 켤레, 한 달 지출을 적던 오래된 수첩,
민트 사탕 한 봉지뿐이었다. 아직 잠든 집안을 뒤로하고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아도 자물쇠 소리는 새벽 공기를 흔들었다. 버스 정류장은 고요했고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1시간이 넘도록 기다린 후 그녀는 등을 약간 구부린 채 버스를 탔다. 은행 지점은 구청 근처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매달 소액 입금하러 오는 할머니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인사도 농담도 하지 않고 창구에 통장과 카드를 조용히 내밀었다. 잔액 전부 인출하고 싶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본 뒤 물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금액이 꽤 큽니다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웃지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손을 가지런히 얹고 기다렸다.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받자 그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빗속으로 걸어 나오듯 창구를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짙은 습기 속 그녀는 미리 챙긴 손수건으로 의자와 손을 다시 한번 닦았다. 그리고 병원 종합암센터 내 종양외래로 들어가 지난번 검진 기록을 꺼내 들고 추가 검사와 항암주사 예약을 하고 치료 상담과 동의서까지 본인 혼자 모두 마쳤다. 의사가 물었다. 오늘은 누가 같이 오셨나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왔습니다. 익숙해서요. 늦은 오후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비에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내렸다. 현관을 들어서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점심때 쉬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문틈 사이로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와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다. 입안에는 양냄새가 남아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울 속 눈자위를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저녁에 식탁에 앉은 아들은 겨우 몇 숟갈만 남기고 일어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건조하게 물었다. 엄마, 왜 안 드셔요? 요즘 많이 약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했어요. 며느리는 짧게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럼 무거운 거는 이제 그만하세요. 청소며 요리는 제가 할게요. 그 말에도 그녀는 이튿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났다. 아침을 차리고 빨래하고 시장에 다녀온 뒤 비어있는 시간에는 병원에 다녀왔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살피지 않았다. 그런 외진 시간 속 그녀는 홀로 병원을 오갔다. 수액 맞고 약 받으며 검사 기다렸다가 택시 대신 버스로 느릿느릿하지만 묵묵히 집으로 걸어 돌아왔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사람 적은 버스 노선과 한적한 병원 정원 벤치도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핏빛에 흠뻑 젖은 머리와 등 손끝에선 약의 부작용으로 쥐어짜이는 듯한 복통. 그녀는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기 전에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막 집에 들어서자 계단 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래로 울려 퍼졌다. 마치 그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줄 아는 듯이. 정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사시면 우리 집이 점점 무겁기만 해요. 하루 종일 병이고 병신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소리에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알아. 집 장만 끝나고 나면 엄마 쉴 때 찾아볼게. 그녀는 계단 아래에 얼어붙듯 멈춰섰다. 뒷문 틈새로 불어드는 바람은 등을 시리게 찔렀고 새로 산 약봉투를 쥔 손은 숨소리에 맞춰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도 두드리지 않았다.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뒤 자신을 위해 생강차 한 잔을 차렸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뒷마당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침부터 쓰지 못한 빗자루가 담벼락 옆에 서 있었다. 눈이 뜨겁게 맺혔지만 뜨거움은 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비 끝에 해가 웃으며 떠올랐다. 얇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작은 방을 부드럽게 밝혔지만 미선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은 여전히 쑤시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심장은 느리게 뛰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다.
은밀하고 단호하게. 그녀는 밤을 꼬박 밝힌 채 깨어 있었다. 약 때문도 병 때문도 아니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끝나면 엄마 쉴 때 알아볼게. 그 말은 가벼운 말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마침표처럼 느껴졌다. 어디가? 쉴 곳이란 말인가? 요양원? 싸구려 여인 숙방 한 칸? 아무도 찾지 않는 낯선 곳. 그녀는 그들이 정하고 마련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흰 종이를 펼쳐 연필로 장보기 목록처럼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남은 돈 모두 인출, 버스표 구입, 하숙방 계약, 병원 기록 옮기기, 새로 치료받을 곳 등록, 유서 남기지 않기, 가족 사진 두지 않기. 그날 점심 간단히 밥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한 뒤 그녀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장 보러 좀 멀리 다녀올게요. 늦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단지 한마디 뱉었다. 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녀는 겹쳐 입은 두 겹의 옷과 전날 밤 정성껏 닦은 낡은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낡은 보자기 가방 하나와 작은 옷가방엔 몇 벌 옷과 약상자, 낡은 수첩 그리고 두둑한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35년 전 결혼 후 짧은 신혼여행을 보냈던 해변 소도시로 가는 노선을 골랐다. 그때 그곳은 고요하고 돌담길이 있고 옛 한국식 국수집과 사람이 거의 없는 해변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위 위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머지않아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었다. 이제 바로 그 아들이 그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차가 오후 3시에 출발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작은 가방을 품에 꼭 안았다.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흐릿해지며 빌딩 숲도 간판도 익숙한 터미널도 빠르게 사라졌다. 차창 밖 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묵묵히 나무 팔찌를 손목에 찬 채 먼 산을 응시하는 한 노부부 중 한 분처럼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조금 마셨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의외로 차분했다. 도착했을 즈음엔 이미 깜깜해졌다. 바닷바람은 그녀의 기억보다 더 차가웠다. 짠내 섞인 바람이 그녀의 가슴에 가득했던 답답함을 날려주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에 있는 조그맣고 허름한 월세방을 구했다. 흰색으로 칠해진 낡은 벽, 나무 침대 하나, 책상 그리고 맞은편 녹슨 지붕이 보이는 작은 창문 하나뿐인 아주 단촐한 방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가 혼자 오고 짐도 많지 않은 것에 놀라며 물었다. 이렇게 혼자 오셨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머물려고요.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그녀는 자신의 수건을 침대에 펼쳐놓고 미리 세탁해둔 파자마를 걸었다. 가방에서 작은 소금 봉지와 파스, 직접 담근 생강청 병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옷 주머니에서 플라스틱에 싼 결혼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 벽에 등을 기대 놓았다. 찻잔도 곁에 두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생강차 한 잔을 우려 천천히 마시고 은은한 전등을 켠 뒤 오랜만에 깊고 끊기지 않는 잠을 잤다. 여기엔 고함 소리도 성난 발걸음도 냉랭한 시선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세안용 수건을 빨았다. 그리고 병원에 가 치료 등록을 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물었다. 혼자 오셨나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 왔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첫 치료는 2시간 넘게 걸렸다. 수액 맞고 혈액 채취하고 검사까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가게에 들러 작은 쌀포대 하나와 무 2개, 김, 계란 몇 알, 그리고 간장 한 병을 샀다. 가게 주인은 그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다. 이사 오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개인 일이 있어서요. 그날 저녁 그녀는 미역국에 계란 하나를 풀어넣고 간단히 간을 맞췄다. 누가 싱겁다고, 누가 그릇을 밀며 말하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요리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적었다. 집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화내서가 아니라 사라지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남은 삶을 다시는 밀쳐지지 않고 살아갈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밀려와 마치 숨소리 같았고 작은 방 안전등불 아래 결혼사진 속 남편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 그녀를 짐이라 부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 돈을 대출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쉬기 좋은 곳이라는 말도 듣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고른 그곳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 후 미선 씨는 작은 해변 마을의 리듬에 곧 익숙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에 한결 편해졌다. 이제 굳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사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아침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생강차를 내린 후 창문을 조금 열어 바닷바람을 맞았다. 시장에 나가 채소 몇 가지, 종종 두부 면모와 고구마 하나를 샀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익숙한 얼굴로 맞았고 그녀는 말투도 조심스럽고 꼭 필요한 만큼만 샀으며 가격 흥정을 심하게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주로 오트밀 죽과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참기름에 구운 김 한 장이었다. 식사 후엔 약을 챙기고 진료 기록을 정리한 뒤 목을 가린 옷을 입고 방을 나섰다. 병원엔 일주일에 3번 규칙적으로 다녔다. 첫 항암 주사는 악몽 같았다. 주사 맞는 순간 손에서 뜨겁고 차가움이 몰려왔고 몸은 완전히 무너졌다. 입안은 비쩍 말랐고 머리는 도끼로 찍히는 듯 아팠다. 주사실 문을 나서려 허리를 펼 마음조차 없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몇 걸음을 가다 전신이 아파서 가로등 기둥에 앉아 잠시 쉬어야 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숨은 끊어질 듯 끊어졌다. 그때였다. 한 중절모를 쓴 할아버지 한 분이 작은 책으로 낡은 자전거를 몰고 오더니 그녀 옆에 섰다. 약 주입 끝났나? 처음엔 고생이 제일 심하지. 나도 처음 시작할 땐 거의 기절할 뻔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서늘한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우리 집 걸어서 3분 정도야. 잠깐 쉬었다 가. 너무 무리하지 마. 오늘 바람이 장난 아니야. 할아버지 이름은 박진호, 76세, 전립선암 치료 중이었다. 아내를 여윈 후 혼자 살며 자식도 친척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묻지 않았다. 귤 사탕 하나를 내밀고는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회복되길 기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묵묵한 동행이 되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은 아니었고 속 깊은 친구도 아니었다. 그저 처지를 이해하는 두 사람이 필요할 때 함께 갔다. 약속 없이 헤어졌다. 약 주입 후에는 함께 귀가했다. 때로는 죽집에 들러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정적 속에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벤치에 함께 앉았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물었다.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외롭긴 하죠.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것보단 덜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갑자기 내렸다. 그녀는 늦게 귀가했다. 머리칼은 흠뻑 젖었고 바지엔 빗물이 달라붙었으며 발은 얼어붙은 듯 시렸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떨어뜨려 손에 뜨거운 물이 튀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손을 휘감았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와 구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꾸짖지 않았다. 어머, 조심 좀 하지 하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화상 부위를 씻고 전날 산거지로 감쌌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앉아 조용히 물을 따라 마셨다. 통증이 퍼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집에 있을 때 기침 소리만 나면 손주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는 문을 쾅 닫던 일이 떠올랐다. 이곳에서는 비록 아프고 비애졌고 외로워도 그녀는 느꼈다. 살아있음을, 존재함을, 방해물로 여겨지지 않음을. 어느 오후 진료를 마친 뒤 그녀는 바다로 향했다. 바다는 한산했고 바람은 강했다. 그녀는 해안가 오래된 벤치에 앉아 코트를 꼭 껴안고 먼 곳을 응시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고 바닷물과 김의 짠내가 함께 머금었다. 한 소년이 호기심에 다가왔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그냥 바람 한 번 맞으려고 앉은 거야. 소녀는 빙그레 웃고 달려갔다. 그녀는 그때 느꼈다.
자신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모든 비난, 희망, 헛된 기다림보다 가벼워졌다고.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초 한 자루를 켜고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조심스레 글씨를 썼다.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나는 견디는 법을 배웠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도 않는다. 건강하지 않은 날도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작은 스탠드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나왔고 결혼사진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옆에는 그녀가 길가에서 꺾어온 야생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이제 더는 아무도 그녀를 짐이라 부르지 않았다. 더는 아무도 그녀에게 돈을 맡기라고 집 명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더는 쉬기 좋은 곳, 이라며 그녀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선택한 이곳 정확히 자신만을 위한 자리에서 그녀는 살아간다.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꺾어오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작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진실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을 어느 아침 공기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쪼그리고 앉아 온화한 차를 손에 쥐고 흐린 하늘 위로 비둘기 무리가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는 이전보다 더 휘어졌고 걸음은 확실히 가늘어졌지만 앉은 자세는 여전히 단정했고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이제 통증은 거칠게 몰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차갑고 잔잔하게 얼음물처럼 돌틈 사이를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익숙해진 나머지 어느 순간에는 잊고 지낼 정도로요. 어머니는 의사에게 치료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지도 않지요. 그저 매일 아침 스스로 되뇌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것. 방안 결혼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옆엔 병아리꽃처럼 누런 야생국화 가지가 생수병에 꽂혔습니다. 거의 다 채워진 수첩 한 권,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써 내려간 편지 몇 장 보내지도 주소도 이름도 적지 않은 편지들입니다. 어느 날 치료실 동반자였던 박진호 어르신께서 귤 한 봉지와 함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종이 한 장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던데요. 어머님 아드님 맞으시죠?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오직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는 오래도록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히 퍼지는 침묵바람 없는 바닷가 아침 같은 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펼쳐 조용히 쓰셨습니다. 용서란 그들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었다. 내 평화를 위한 문이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작은 봉투 하나를 집 주소로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잔고 내역 전혀 남지 않은 기록과 아기자기한 손글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비난도 아픔도 원망도 없습니다. 마치 오래전 사라진 상처의 흔적처럼 아직 남았지만 아프지는 않은 얇은 흉터. 우리에게 한 번쯤 있었던 흔적처럼 말이죠. 겨울이 찾아오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밥을 지어 먹고 수첩에 마음을 적고 해안가에서 천천히 산책하셨습니다. 어느 날 연로한 부부가 서로 부축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속엔 슬픈 향수 대신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고 집이 있었음을, 모든 것이 사라진 건 아님을, 남은 날들을 견디기에 충분한 추억, 그리고 따스함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어느 오후 박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낮잠을 자는 어머니에게 살포시 담요를 덮어드리고는 옆자리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은 부드럽게 비추었고 바닷바람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흩어진 은빛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결코 참지 않아도 되는 인내가 아니었음을, 단지 편안한 휴식임을 말하는 듯했습니다. 김미선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암 투병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다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소란과 무관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아닌 이해 덕분에 자신이 아닌 삶 속에 머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참아왔던, 희생했던, 아이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그녀만의 사랑과 보호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배려를 바라지 않고,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설명하지 않으며,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용서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의 무게를 내려놓는 문입니다. 어머니는 가혹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탓하지도 않았고 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더는 시작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작했습니다. 호사롭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평안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고요함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충분함이 있는 삶. 아무도 어머니를 짐이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어머니의 저축 통장의 서명을 강요하지 않으며, 아무도 어머니를 가족 식탁에서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김미선 씨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기억이자 당부입니다. 지금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당신을 위해 자신을 잊고 살아오신 분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제발 그들이 손을 놓기 전에는 그 손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손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노년을 맞이했거나 맞이할 누군가에게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장일 수는 있어도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동정도 과한 보살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존중받으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억, 당신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국의 일상 속 따뜻하고 진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당신의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에게 조용한 위로가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